당시 같은 경우는 저희 이만갑에 출연했던 기자님이시죠? 강철한 대표. 일단 뭐 노동당 전 비서였던 이제 황장엽 씨 정도면 김정일이 암살하라고 한만 하죠. 북한의 이임자였고 또 김일성과 함께 이제 주체 사상을 만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는데 탈북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암살뿐만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분노에 찬 그런 인물이 될 텐데. 그때 저기 이제 고난의 행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북한 망한다. 북한 붕괴한다. 했더니 이제 북한 고위 인사들은 무슨 말했냐면 웃기지 마라. 우리는 안 망한다. 만약에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남쪽으로 귀순하면 그때 믿겠다. 그만큼 황장엽 선생님은 북한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로 치면은 성경 같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성립하고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께서 한국으로 넘어오신 거죠. 그렇죠. 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황장엽 저희는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TV에 보면은 늘 총회하고 할 때는 그 대의원 좌석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났어요. 황씨 혹시 없냐고. 황씨 니네 친척 중에 황씨 있니? 막 이런 소문이. 그래서 갑자기 그건 왜 그러냐 했더니 황장엽 그 대의원님이 망명을 했는데 한국으로 망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황 씨는 왜 찾냐 하니까 이게 김정일이가 그때 황장엽의 사돈의 8촌까지 씨를 말리라고 해가지고 화가 났구나. 그래서 동네 막 우리 같은 무산의 그 청구석에도 황 씨가 있으면은 이게 황장엽이랑 연관된 건 줄 알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끌려가면서 나 황장엽 친척이었어요 이러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알지도 많아요.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거예요. 이럴 정도로 황 씨는 그 망명하고 나서 더 막 황장엽 선생님 유명해졌다. 제치셨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 암살 지시의 패턴을 보면 북한이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아무나 암살하라고 명령 안 내리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했던 황장엽 비서 정도는 돼야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거고 같은 분 중에는 고영환 박사님도 그 비슷한 때에 북한이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황장엽과 함께 암살시키려고 모의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 매체에서 대놓고 저격한 적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통일신보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더러운 역적질로 민족의 저주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간 오물들 중에는 본명 김진도 있다. 본명 김진도 있다.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세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누구의 가족은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공화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공화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화국을 배신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네. 자유 북한 방송 대표라고 자처하는 김성민. 김성민 잘 그럴 거 있었구나. 김정일의 최측근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김성민 진짜 못했다. 북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민주주의적 변화 내지는 붕괴면 끝장이 나버립니다. 이걸 탈북자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당대의 특성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우리 북한 인권을 얼마나 조회하는 이런 것들인가를 또 다른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서 생사의 갈 길을 놓이게 되니 우리가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과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이 투쟁 활동이랄까요? 이게 독보적인 그런 리더입니다. 미국이 당시 2024년 부시 정부 때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기 나라 인권법도 아니고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 인권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고, 그때 우리 대표님들께서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세우셨죠. 네. 자, 잘 나가던 인민군 대위에서 남측으로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황장엽 선생의 최측근으로 북한의 인권을 고발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또 암살 위협까지 계속 받고 있는 김성민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저희 이만갑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에게 도움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인데 오늘 주인공으로 이렇게 모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이만갑 애청자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황장엽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건 하늘 땅 차이고 네. 그래도 황장엽 선생님을 탈북자 동지회 있을 때 회장님으로 모셨고 네. 뭐 이랬던 나름대로 자긍심은 있는데 네. 정말로 진심으로 황장엽 선생님하고 똑같은 아, 저기 다른 지시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살해대상 우리 이제 돌아가는 네, 마지막 남은 1순위 있어요. 위험 중요한 1순위. 인물이라는 의미가 그렇죠. 암살 얘기를 못 들으셨구나. 아니 근데 사실 지금도 이만가 오실 때 그 형사 두 분하고 항상 이렇게 동행을 하시거든요. 모르시죠? 이게 혹시 진짜로 이게 암살 뭐 이런 어떤 위협 때문에 같이 오는 건가요? 예, 뭐 저뿐만 아니고 앞서 소개했던 강철한 대표라든가 탈북자들 중에 저희 그 북한에서 싫어하는 단체장들은 경찰들이 신변보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럽고 와 이건 내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구속당해야 되나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후에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 죽인다고 여간첩이 이제 난파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인형에다 빨간 페인트 칠해서 과도 박아서 서포로 보낸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서파가 왔는데 이게 책이 두꺼운 책이 그래서 뜯어보니까 책 가운데 싹 덜어내고 죽은 생쥐 6마리가 썼어요. 죽은 생쥐 6마리가 썼어요. 그런 방식은 어떤 국가가 여기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마피아들의 방식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조직에게 이제 겁주라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이제 지령을 준 거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정말 화가 났던 거는 딸 이름, 네. 그 처 이름 적어놓고 조심해라. 이럴 땐좀 감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내분도 그렇지만 딸아이 이름까지 적어서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일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 어떤 일을 많이 이렇게 하시길래 이렇게까지 암살 협박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한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2003년도에 대북 방송 중단하자 서로 비방 방송 비방을 하지 말자. 네, 그리고 KBS 사회교육 방송이 한민족 방송으로 바뀌면서 네. 내용이 과거에 맞아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군 뉴스를 이제 앉아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들었는데 먼저 선배님들이 야 우리라도 방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던 게 단파 방송인데 라디오인데 그 나라가 중단한다니 우리라도 하자. 아주 의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바라볼 때는 참 싫지 않았을까.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방송이며 김정은 독재 체제의 붕괴와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목표인 방송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진짜 생활하고 있는 충격적이겠다. 탈북자들이 그래서 운영하는 들으면. 방송이며 네. 우리의 조국 북녘 땅의 자유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동포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누구인가? 이 시간에는 수령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군림한 김정은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구인가에 진짜 싫겠다. 진짜. 이른바 북조선이 최고 통치자라면서 아직까지 출생 연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은 1983년 1월 8일 평안북도 창성군에 있는 모친 고영리의 별장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김정은은 175cm 신장에 몸무게는 120kg 정도이며 유전성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모친인 고영이는 1953년 6월 16일 일본 오사카시에서 출생했고 1971년부터 만수대 예술단 무용배우 및 김정일 연회장의 기쁨조성원으로 활약했으며 이후에는 김정일이 후처가 된 인물입니다. 백두혈통 얘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일본. 네, 오사카 출생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신격화를 무너뜨리는 인간이라는. 진짜. 지금 공화국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는 혈통을 따지면 실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과 성예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남이 최고 통치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알리기 싫은 거잖아. 저는 딱 두 글자 떠오르는데요. 팩폭.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팩트로 그냥 날려주는 거잖아요. 직격탄을. 북한에서 암살을 할 수밖에 없네. 제일 싫어하는 거네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요? 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네. 북한 체제가 수많은 시간과 노동력과 금전을 세월을 들여서 들여서. 만들어낸 신화를 방송 하나가 바로 헤집어 버리는 건데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 당뇨다. 이건 절대 전능한 어떤 신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일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친모 고용의 얘기를 한다는 건 백돌통도 아니다. 그들이 선전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제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어떤 첩보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야, 이거. 사실을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북한에 계실 때 들으셨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북한에서 보면 라디오 있으면 이렇게 채널 뭐 이렇게 주파수 이거를 다 땜을 해놔. 안쪽에서 땜을 이렇게 봉인을 붙여놔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라디오 만들고 돌려보면 남쪽 방송 좀 나와. 싹 듣다가 거기서 뭐라 그러면 들으면 그거 어디에 듣는지 알고 와서 잡아간대. 그래서 1분 정도 듣다가 타고 그랬어요. 잡는다고. 그래서 또 어디서 한번 들었냐면 대학 다닐 때 군사 훈련을 6개월 갔잖아요. 교도대. 가는데 제가 전화 분대라고 지휘소 안에 있는데 전화 분대는 뭐냐면 전화기 지키고 있다가 전화로 위에서 명령이 오면 적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전화 분대 옆에 뭐냐면 라디오가 있어요. 왜냐면 유사시 때 전화가 안 되거나 무전이 안 되면 라디오에서 지령을 내요. 근데 여긴 채널이 돌아가. 그렇지. 그래서 장교들이 보면 군관들이 12시 되면 다 집에 가요. 가족에서. 나 혼자만 있어. 그런 것들 싹 돌려보면 남쪽 방송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어분도 못되게 들어서 무서워서 딱 잡으러 갔다가. 근데 거기서 뭐라면 지금 겨울도 다 가는데 김치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포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30포기 정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남자 수수 김치 하나? 그래서 30포기가 조그마지? 우리는 1000포기 했는데? 머리 생각하고 그 말투 우리하고 똑같이 김장도 담그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 김장하느냐 가지고도 흔들리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정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키 170몇에 120kg, 지금 140kg지만 이런 얘기를 북한 주민들이 듣는다? 엄청난 거죠. 사실 제가 만약 북한에 돌아가서 이 방송을 들었다면은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감히 수령의 욕을 비방을 할 수 있을까? 그 앞에 일기예보를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안 믿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나가지고 아마 라디오를 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들은 것 자체가 아니라 들은 걸 누가 알았을 때, 네. 누가 봤을 때 그때 겁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일기예보나 우리 일상에 필요한 정보들이 함께 이제 나오고 그 정보들이 하나둘 맞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귀가 기울어질 것 같아요. 일기예보도 하세요? 예, 일기예보도 하고 지금 얘기했던 프로들 다 합니다. 그래요.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그 무산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주변이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송을 듣는다 이러면은 사실이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야, 니네 김정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 맞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자강도에서 온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민족 방송을 본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듣고 라디오를 부셔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라디오를 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방송을 듣고 북한에서 정말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은 게 너무 북한 사람 스타일로 방송을 왜냐면 제가 남한에 와서 한국에 와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뭐 말을 하면 이렇게 살살 애둘러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는 북한이에요.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근데 진짜 방송을 보니까 그대로 그냥 다 직설적으로 고용리는 일본이요, 당뇨요 막 이러니까 김정은은 175cm 신장에 몸무게는 120kg 정도이며 유전성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모친인 고영이는 일본 오사카시에서 출생했고 김정일이 후처가 된 인물입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 방식으로 지금 사실을 다 까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진종호 교수님, 이 방송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빨리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실상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동독에서도 서독 방송을 금지시켰어요. 시청 금지를 시켰는데 북한처럼 막 채널 치사하게 막 채널 묶어놓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 다 봤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학생 때 그 동독 애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 학교 가면은 그 전날 본 서독 프로그램 얘기를 한 게 일단 동독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 근데 서독은 뭐 굉장히 그 채널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잖아. 그래서 어차피 만화 영화부터 뭐 노래부터 모든 것들 화제 자체가 사실은 서독 TV가 화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되기 이전부터 심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통일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 모든 방송에는 컨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자유북한 방송만의 어떤 방송의 컨셉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이제 그 최대 위협적인 어떤 소식을 전하겠다 이런 것일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컨셉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북한 당국이 한국 말 방송, 외부 방송들을 가지고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전모략 방송이다. 북한 사람들이 들을 때 참 말투가 남조선 말투가 참 간사하다. 정말 선전에 동원된 자들의 꾸며낸 옥양.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70% 정도를 탈북자들이 진행한다고 지금껏 해왔고요. 그리고 방송 시작해서 한 20년 되는데 탈북자 대담 하루도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이 남조선 사람들의 옥양까지 흉범해서 잘 안 들으니 그래 북한 사람인 우리가 하는 거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했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늘 우리 방송국 직원들은 갖고 있냐면 진실을 전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여기서 사기당한 것도 전하고 단점도 얘기해요? 네. 나 이게 제일 궁금해서. 장사다가 망한 이야기도 전하고 사기꾼 당한 많다. 이런 것들 북한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물론 뭐 북한 당국자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런데 자유북한 방송에도 히트 코너가 있습니다. 네. 히트 코너 너무 재밌어서 이게 왜냐면 이게 중요해요. 히트작이 나오면 그걸 또 듣고 싶어지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 그 히트 코너의 진행자들이 은희은하 자매. 저희예요. 아니 뭐 이게 자유북한 방송이라고 해서 막 딱딱하고 이런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애들이 그때는 애였죠. 나가가지고 일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게 제목 때문에 인기가 제목이 좋았대요. 뭐였어요? 뭘까요? 뭐야 왜? 이 얘기 보세요. 뭘까요? 뭐야 왜? 이 얘기. 그 제목이 여대생의 일기예요. 제목 잘 지었네요. 이거 뭐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뭐 이런 거 흉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대표님이 저희한테 이제 제목 만들어봐. 뭐 하면 좋을까? 만들어봐. 그리고 원고도 한번 써와봐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뭐 할까? 근데 그때 저희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이 에피소드들을 하면 어때요? 하니까 그거 좋겠다 하더니 그럼 제목을 여대생이니까 여대생의 일기라고 하자 해서 이제 했거든요.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중앙대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딱 맞아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좋아했겠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두 분이 당시 했었던 방송 탈북 여대생의 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탈북 여대생의 일기 시간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의리다 의리. 오늘은 대학교 수강 신청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물론 새내기 어떤지라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선배들이 수강 신청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고 모임 날짜까지 정해주었지만 게으름을 떨다 그 설명을 듣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 9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바이러스가 많은 아주 좋지 못한 컴퓨터인지라 작동이 그만 멈춰버립니다. 결국 나는 한 과목도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컴퓨터를 끄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맞아요. 20년 전이야 그러면 이게. 네, 그죠. 이건 마찬가지야.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절대로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 옆에 있는 PC방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지금 총 4번의 수강 신청을 했지만 아직도 한 번에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수강 신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세상에.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엽네. 그러니까 궁금할 것 같아. 근데 약간 뭐 바이러스라든가 컴퓨터라는 발음 같은 거를 한국식으로 해서 약간 그 뭐 비러스라든가 이런 걸 안 쓰시네요. 그냥 그때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꾸미지 말고. 그대로.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뭐 원고 써가도 이거 어때요? 물어보면은 그냥 알아서 그대로 하면 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뭐 수정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편지입니다. 이게 어떤 편지냐? 대한민국 잡지사에 보내는 이 한 통의 편지. 누가? 궁금하네. 이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표님 보냈어요. 자 봅시다. 자,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삼촌을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그 내용의 편지입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삼촌을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대표님께서. 이상가족 찾기를 하셨다고요? 저 편지 인민군 대위가 남한에 있는 삼촌을 찾아달라라고 편지를 보내면 그게 발각이 되면 북한에서 참 그렇잖아요. 살아남기 참 힘든 죄 같은데. 이게 사실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연관이 되었다는 건 정치범이에요. 그렇죠. 정치범은 정말 죽음과 똑같은 거라고 해도 정말 틀린 게 없는데 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는 당시에 또 대표님께서는 군인 출신이셨잖아요. 그러면 군 재판은 물론이고 이게 발각이 된다면 군 생활은 아주 그냥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목숨을 걸고 찾으신 거잖아요. 아니 한국에 있는 삼촌을 정말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찾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늘 돌아가시기 전까지 삼촌들이 남조선에 있다. 양심적으로 살 거다. 그런 와중에 82년도에 북한 노동신문에 남쪽에 50명, 북쪽에 50명 정치인 회의를 하자는 북한 측 제의가 나왔고요. 노동신문에 남측 대표단 50명, 북한 대표단 50명 이름이 나왔어요. 네네. 삼촌 이름이 김관석인데 김관석 한국기독교협회 총무 목사. 저는 그냥 그분이 좀 믿었죠. 그 김관석이라는 흔하지도 않고 아버님이 양심적으로 사실 거라고 했고 그게 목사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그냥 확 믿은 거예요, 제가. 이름이 똑같아. 예, 이름 같아. 확인해보지 않으시고. 예, 그냥 확 믿었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창작저, 저는 이제 작가니까. 그렇죠. 밑에 창작저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 중에 하나가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물자구입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야, 부럽지. 오늘날 떡을 가져왔는데 작가 동지 드십시오. 찰떡을 줬는데 두 끼를 먹고 보니까 종이가 달라 북한 거하고 봤더니 한국에 뭘 간지 종이에요. 떡종이가 잡지, 예. 한국 잡지요. 잡지를 싼 거예요, 떡을. 북한 네, 북한은 비닐 주머니가 없어요. 이도 없고 그냥 정에 싸면 말이 아닌데 이건 지금 중국 친척가 한 데 가서 가져온 남조선 잡지에다 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야 하고 자세히 봤더니 사람 찾는 게 있더라고요. 야 이거다 하고 내가 편지를 써서 그 친구 보고 너 가서 중국 친척한테 주소를 적어서 이걸 보내라. 그 해다 보면 가져오라. 이걸 2번을 시켰어요. 아니 뭔 잡지가 사람 찾는 게 있대요. 펜팔도 아니고, 야. 옛날에 90년대 초반까지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헤어진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누구고 어디에 살고 있고 잡지사에 내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잡지사로 연락해 라는 일종의 노티스 메모 역할을 잡지사가 했던 거죠. 그랬네. 그걸 보고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잡지사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북에서 편지가 와요. 탈북자 잡지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북에서 편지가 와요. 이 잡지사는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는. 그렇죠. 실제로 그게 갔다가 편지 해답이 왔어요. 해답이 왔는데 근데 답장을 받았다고요? 예. 답장을 받고 당신이 찾는 김관석은 알아봤더라고요, 다. 그 청진이 아니고 난 청진 태생이라고 했거든요. 함흥 태생이고. 그리고 그분은 당시 찾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그때 동명이인이라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그냥 그 편지 한 장에서 저는 알아버렸어요. 아 이게 내가 찾는 사람은 아니로구나. 2번째 편지는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가 왔어요. 왔어요 또. 예. 근데 문제는 이 편지를 가져가는 친구가 정말 내가 믿던 창작저 글 쓰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갈 때부터 버이브에다 갖다 주고 갈 때부터 버이브에다 갖다 주고 북한은 군에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버이브 스파이들이 쫙 있거든요. 버이브에서 이제 쓰는 사람들. 이 친구가 그 친구야. 그러니까 이놈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끼고 집에도 보내주고 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버이브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세상에. 편지를. 올 때 떠주고 그건 난 그것도 모르고 보내고 받고. 어머, 어떡해. 사실 저는 정말 그 친구를 믿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리란 꿈도 못 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이브에 또 제 친구가 있었는데 군단 버이브에 직속 버이브에 이 친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 남자 편지 쓴 적이 있지? 그 순간에 그냥 이거 일이 잘못 번졌네. 와, 이건 피 쏠리는 얘기죠. 손가락 끝에. 정말 막 후들후들 떨리고요. 섰는데 다리가 이게 내 다리가 아니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김동민 대표님이 쓰셨던 충성시도 들어봤어요. 이미 당성이라든지 충성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검리 다 끝난 상황인데 아무리 남쪽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혈연을 그냥 삼촌을 한번 찾았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운명이 확 바뀐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 2년 전 상황하고 2년 후의 상황이 너무 바뀐 거예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2년 전에는 너무 자신이 있었고 2년 후에는 우리 선전대에서 사고가 하나 생겼고 그 군단 정치원이 이 책임을 김성민 네가 져야 된다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그러니까 몰아가는구나. 그냥 몰아가는구나. 이거 한 방으로 죽이겠다는 건데 잡겠다는 건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게 사람 잡네. 그냥 그 생각에 가야 된다.
죽을 수도 있겠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분위기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손끝에 모세혈관으로 직감한 경우 그렇죠. 부들부들 떨리니까 그 즉시로 바로 탈북을 합니다. 보이부원 친구가 미리 기뜸해준 덕에 군복 차림 그대로 바로 군부대로 빠져나와서 기차를 타고 양강도 해상으로 김성민 대표가 갑니다. 네. 왜냐하면 압록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낮이어서 낮에 이 월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강변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만을 김성민 대표가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그때 뭔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나의 젊음을 바쳐서 찬양의 시를 썼을까? 얼마나 그 비참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김성민 대표에게 와서 말을 걸어요. 근데 이 동네는 김성민 대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동네예요. 자, 누가 말을 걸었을까요? 에? 아, 국경수비대가 김성민 대표에게 와서 말을 건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얼마나 불안해요. 이거는 건물에서 걸린 너 거 이 동네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국경수비대가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아니 저분이 몇 왜 시간째? 몇 시간째 강만 보고 있지? 라고 와서 신분증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성민 대표가 이제 신분증을 제시해요. 그런데 더 소름은 김진 작가 동지구만요. 김진 작가 동지구만요. 아는구나. 그러면서 아니 이 동네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 소름이 쫙 돋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때 김성민 대표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현지 창작 왔어. 말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나는 부대에 떠난 지도 오래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대에서 혹시 이놈 잡으라고 여기 연락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아니면 이 친구가 나를 알았으니까 부대 가서 보고할 수 있고. 보고하면 큰일이다. 그럼요. 떠나기 전에 정말 별 생각 엄만 가지 다 하다가 간다 하고 떠났는데 사람들이 그냥 군간이 발치러 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릎까지 왔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더 들어갔어요. 한 호리쯤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날 본 거야. 인민군 대위가 지금 중국으로 간다고 도망가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우와 하고 저쪽에 돌아보니까 군인들이 돌아가다가 놀라가지고 실탄을 빵빵 쏘는데 그냥 뭐 그냥 다 뒤집어지죠. 일단 중국으로 가야 되니까 대계급장을 뚝뚝 떠서 강에다 버리고 모자를 벗어서 강에다 버리고 이건 조기대복이야. 북한 작업복 비슷한 작업복. 이런 경험은 아마 많이 못했을 거예요. 별로 춥지도 않은 날씨인데 공포, 두려움, 이빨이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거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하는데 내가 뭐 별짓 하는데도 안 멈춰져. 근데 긴장감이. 저쪽 중국 쪽에는 한 45도 되는 제방뚝이 있는데 거기 붙어서도 못 올라가겠는데 웬 청년이 막대기를 싹 내려보내요. 중국 사람. 중국 애가 처음부터 날 본 거예요. 도와줬네요. 그래서 중국에 첫 발을 붙였습니다. 야, 이것만 듣고도 지금 떨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마음이 다들 떨린다는 게. 처음 듣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데 탈북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 대나치예요. 대낮에. 베이징에는 한국 대사관에 갔어요. 북한군 대이고 작가를 했고 남선이 가고 싶다. 소위 정치망명이다. 알았어. 근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건 도무지 불가능해. 우리 대사관에서. 네. 정말 말도 하나도 못하는 놈 인민군 대를 중국 땅에서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네, 완전히 버려지는 기분이고 정말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게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이구. 이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했거든요. 95년도라고 하면 한중 수교 3년 후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에 올인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신의 폭이 좁았을 거예요. 어찌거나 우리 김성민 대표께서는 대사관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일단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길로 이동을 해요. 조선족 목사의 도움으로 브로커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 브로커가 뭐라 그러냐면 베이징 옆에 앞에 보면 그 텐진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남조선 배를 타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들어갈 수가 있다. 해가지고 텐진항까지 가요. 저 앞에 지금 대한민국 국적의 배가 보여요. 가서 타면 돼. 타면 되죠. 타면 돼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대한민국 배 쪽으로 갑니다. 네. 이제 타기 직전인데 중국 공안이 나오네.
공안이 나와요? 네. 아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데 중국 공안이 한국 선장을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장이 나왔어요. 중국 공안은 한국말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선장님 나는 인민군 대위입니다. 정치장교했고 여기서 선장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는 살고 한마디만 잘못했으면 나는 죽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다 됐네. 제발.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팍 돌아서더니 노스코리아 아미 말도 안 돼. 중국 공안이 그냥 다짜고짜로 저를 포방하고 담는데 눈앞에서 동아줄이 싹 잘려서 나가니까 아이고 나는 정말 끝장이 났구나. 황당한 속에서도 선장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살면 너 죽어!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완전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아니 그거 한마디 그냥 아 예 우리 배 사람이에요라 해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까지 거절을 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95년도 기점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탈북자들 많이 네네. 하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귀순자였어요. 그만큼 북한에서 우리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적었다. 귀순용사. 귀순용사 기자회견하고 그렇네요. 탈북자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때요. 맞네요. 봐요, 이 95년도지 않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면 기겁을 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공안한테 잡히고 다시 그럼 북송을 당한 건가요? 거기도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붙잡혀서 천진 감옥에서 40일 동안 1차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악명 높은 도문 병반 수용소, 도문 수용소로 그때도 있었구나. 예, 이송이 되는 겁니다. 요때 아이 뭐 남한으로 가려던 거 아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중국에 돈 벌러 왔다. 라고만 말하면 북한으로 끌려가더라도 살 텐데 김성임 대표가 그런 거예요. 나 중국으로 망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나 중국으로 망명하겠다. 그러니까 한 조선족 공안이 쓱 들어오더래요. 조선족 공안이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한테 북한이 뭐가 그렇게 싫으시길래 우리 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오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하시라고. 우리도 죽이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북에 안 보내고 중국에 있는 노동 개조 농장에 가서 좀 한 며칠 있다가 중국으로 망명 도와드리겠다. 라고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됐는데 감정이네. 과연 김성민 대표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나는 많이 배운 분이니까 다 아시니까. 나는 그때 망명 신청을 하고 얘기한 거는 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사가 중요한데 저는 뭐 가면 죽는구나를 그냥 알고 있어요. 아니 잡힌 곳이 한국 배 앞에서 잡힌 거예요. 그건 이게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해? 편지 때문에도 돈 날렸어. 네. 그래서 난 정치망명이라고 했고 아니 이게 북한이 말로는 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때 한창 약이 없어서 무상치료라고 하는데 장마당에서 약 팔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평양 향산사의 고속도로 건설장에 안주에 가 있었는데 우리 군단 소년들 데리고 죽은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어 가보자 군의관 같이 갔더니 4명이 쭉 누워 있는데 군의관이 다 벗겨보더라고. 항문이 벌어진 사람 죽었대. 다 시체야 4명이. 출장을 가는데 신성천역에 시체가 쌓여 있는데 굳어서 장작개비처럼. 그 막 욕하고 분하던 걸 그대로 왁 쏟아냈어. 김정일 욕도 하셨어요? 당연히 김정일 당연히 욕하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수령의 아들이라고 제가 수령이 되냐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완전. 그래야 망명이 돼요. 그렇게 꼬박꼬박 다 죽더라고. 근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저는 김정일에 대해서 또 체제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진 않아요. 좀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으셨어요? 살고 싶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참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게 네. 너 말만 잘하면 러게 농장이라고 그래요. 노동 개선 농장. 러게 농장에 보내준다고. 그래서 9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어느 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사 받으러 가는가 보다 했는데 그냥 와라락
노이서 달래들어서 짐장처럼 벙거차에 차 싣고 적세를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가더라고요. 우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하늘 땅이 막 뒤집어지고 나는 죽었구나.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좀 안 보내겠다고 하면서 다 털어내라고 해놓고서 다 털어놨더니 왜 보낸 거예요? 제가 북한에 가서 정말 말하기도 막 끔찍한데 저한테 이제 너 정치방명인 줄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북한이 얼마나 잘못됐는데 하던 애들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처사하는 사람들이 조선족 공안인지 뭔지 다 조선족이잖아요. 처사하는 애들이 군복을 안 입고 그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나와요. 그거 입고 나왔는데 그게 내가 북한 보위부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북한 보위부에서 보위부 애들이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지금 날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위부 애들이 잡아간 거구나. 북한의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매사지도원들은 중국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나는 죽었다, 방법이 없다 했는데 거기 며칠 동안 더 있게 하고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너 있던 부대에 가서 동지 심판한다. 소름. 동지 심판이요? 네. 동지들이 재판하는 거죠. 인민재판? 인민재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지 심판이라는 것이 재판이랑 똑같은데 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업소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군인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이 같이 복무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하고 그리고 그 죄 형량을 그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배심원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적세를 여기다 수세를 적세 차고 허승줄을 들러요. 이거 사형수들 하는 거래요. 북한 사람 다 알아보더라고. 저게 사형당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얼굴도 다 공개되고. 네, 그건 뭐. 그러고 기차를 타요. 네, 타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번쩍 들던가 하면 야, 내가 데리고 있던 병사들 앞에서 내가 죽는구나. 그렇죠. 이게 제일 싫더라고. 죽긴 죽는데 야, 이 방법은 진짜 아니다. 그런데 천진 감옥에서 내가 40일 동안 지금 있었는데 통역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 온몸에 여러 헌설에 몽땅다 이게 뜯기고 해서 피고름이 차더라고요. 이게 헌설에. 그래서 섬옷을 입고 그 옷 위에 적세를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세 제 끝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네. 제가 손이 아주 작아요. 뽑으니까 나오더만. 그리고 이걸 내가 3일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혹시 화장실에 도망칠 수 있겠다. 평양 거의 다 가서 가자. 어디요? 화장실. 근데 갈 필요 없는데 가자. 따라갔는데 나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3일 동안 청소 못하고 오는 열차 화장실이니까. 그냥 똥오줌 가득 찬 거지. 예, 가득 찬. 나도 발을 못 들일 정도인데 이 친구가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고 너무 끔찍하니까. 너만 들어가. 그냥 한순간이거든. 정말 난 한순간이잖아요, 이게. 기적 같은. 등 뒤로 느끼면서 오른쪽 뻗고. 그다음에 돌아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놀라니까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느꼈어요. 북한 화장실 열차는 나무 틀로 돼 있어요. 네. 잡고 발로 차고 뛰어내렸는데 달리는 마침 내가 떨어진 데가 깨진겠다고 철길 옆에 쫙 다 파놨더만 거기에 턱 떨어진 거예요. 아우, 너무 다행이에요.
쌓인 흙이 일종의 쿠션 역할도 해주고. 쿠션처럼. 30km나 50km로 달리는 기차에서도 뛰면 어디가 부러져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안 부러졌어요? 네, 하나도 안 부러졌어요. 탁 뛰어내렸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마시고 싶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냥 입술이 딱 붙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넘판 물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엎드려서 몇 모금 마셨더니 숨이 트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과호흡도 없어지는 거고. 네. 아 이제 내가 살았나? 빨리 도망쳐야 되겠는데. 근데 철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으로는 마을이고 뒤에는 산이고 마을로 가면 용락 없이 난 붙을 거고 산에 붙었는데 신발은 그 비닐 깔창이 된 거 가지고 풀 걷을 때인데 미끄러져가지고 1m 가면 1m 미끄러지고 손톱으로 땅을 파가지고 미치겠다. 한 500m 올라갔어요. 다 따라왔어 이제는. 야 내가 전지불 이렇게만 비춰도 난 잡혀요. 앞으로 막 미친놈처럼 그냥 가더만 그냥. 미치겠다. 그 친구들을 보내고 산을 2개 넘었어요 밤새. 탈출로를 선택한 곳이 산입니다. 이제 호소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찾고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그때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수할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정말 뭐 아예 운신이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던가 하면 그 북한에서 잠깐 조사할 때 버지돈들이 앞에 있을 거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야 담배 한 대 필래? 피라 하고 주면 이 담배를 주는데 난 중국에서 피던 그 힐터 담배. 와 이게 중국과 북한의 차이가 이거였지 생각나고. 중국 감옥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밤새 불 켜는 거였어요 형광등. 북한에 가니까 야 등잔 준비하라. 해 떨어지니까 등잔. 비참하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야 내가 무슨 이런 노절한 생각을 하니 난 다시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북으로 택했어요. 근데 북한 다시 중국으로 오는 길은 밤에 늦게 가는 열차가 있으면 열차 지붕에 매달렸다가 날이 밝을 때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가리라 생각했는데 욕전에 들어가 봤더니 내 사진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새. 욕전에 들어가 봤더니 내 사진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새. 현상수배 같은 건가요? 현상수배. 정문을 못 들어가고 뒤로 돌아서 아니 그렇게 해서 열차를 타고 내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아리는 아픔이나 고통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하신 거예요? 그 떨어져서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산에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몸은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땅을 위해서 글을 쓰던 손가락으로 땅을 콱콱 찍어야 했던 그리고 이건 온담의 일인데 중국에 와서 이제 몸을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뜨끈뜨끈해서 거울을 이렇게 봤더니 진드기 같은 게 2마리가 똑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에. 그게 이제 3분의 2가 들어가고 3분의 1만 남았어. 몸 안에. 네. 그 힘들게 뽑았는데 그 피방울이 뚝 나오는데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야. 이건 뭐지? 감옥에 있다가 사실 열차에서 탈출한 거니까 뭐 엽이나 뭐 돈이나 뭐 먹을 거나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도주 내내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이동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아주 잘 먹으면서 왔습니다. 옷이 많잖아요. 제가 입은 옷이 소몬, 내복, 골덴바지. 네, 이게 감옥에서 중국 애들이 내가 탈북자인 거 알잖아요. 다 준 거야. 이만큼 옷이 쌓였는데 내가 이제 골라 입었어요. 두꺼운 거, 고운 거. 그래서 옷을 내가 4벌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팔고 제가 그때 대위 월급이 120원이었는데 땀복 하나 팔면 400원이었거든요. 추링 팔면 700원. 그러면 그렇게 팔면서 왔고 해령 오니까 강이 보이잖아요. 중국도 보이고. 야이씨. 더 북한에서 하루도 못 있겠는 거야. 못 참겠네. 못 참겠는 거야. 그냥 힘들기도 하고 그냥 빨리 가야 돼. 빨리 나가야겠다. 네, 여기서.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안 내리고 날 밝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학포, 신학포 요 사이에 보니까 경무원들 오고 안전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뛰어내렸어요. 근데 여기는
시속 20-30km밖에 안 됐어. 언덕이니까. 그래서 한 10시쯤에 갑자기 호호벌판에 내가 혼자 있는 거예요. 뭐 어디서 청구가 나올 수도 모르겠고 지금 분명히 국경이고 군대 애들이 곧 날 딱 잡는 것 같고 10초 생각하고 간다 뛴다 하고 지금 중국을 향해서 꽉 뛰는데 그 두마강에 흙탕물이 와 사범치면서 가는데 깊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 수가 없잖아요. 딱 뒤에 청구가 있는 것 같고 우악 됐는데 3분의 2 건너고 이제 오름 위에 올라갈 때까지 물이 무릎에밖에 안 오는 거예요. 흙탕물이. 다행이다. 그 중국에 와서 다시 자유를 찾았구나. 국경을 그렇게 넘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대표님 이야기 계속 들으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한국으로 넘어오셨는지 그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시 삼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던 삼촌. 삼촌. 찾으셨어요? 이제 그 백성 관광 왔던 분한테 또 부탁을 했어. 우리 삼촌이 김간석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왔다가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삼촌 찾았어. 3일 빨리 찾았나요? 그래서 삼촌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목소리도 우리 아버지 목소리고 아우, 세상에. 맞다, 이게. 그냥 뭐 단번에 느껴져요. 단번에. 어떡해. 삼촌이 중국으로 왔고 중국에서 그 가짜 여권 만들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보셨을 때 서로 이게 딱 알아보셨나요? 중국에서 오는 호텔에서 만났어요. 삼촌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야. 삼촌은 날 보면서 형님이 떠올랐대. 결과를 아는데도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이야기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고 맞아요. 박수 한번 드리죠. 이 북한의 인권운동을 20년째 이어오고 계신데 이게 바로 그 황장엽 씨와의 어떤 인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에 황장엽 씨가 좀 보짝 부렸을 때 황장엽이가 뭔데 날 오라가라 해. 실제로 그랬댔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셨는데 당신의 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고 동료 교수였다. 그래도 이렇게 샀는데 한번 가보자고 만나본 황장엽 생은 훌륭했고요. 아 그래서 황장엽이구나를 느꼈고요. 아 이분이 북한의 민주화, 소위 북한 인권 가지고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를 제가 이해하면서 그래서 제가 막 방송도 했고 탈북자 동지회 회장도 했고 황장엽하고 그렇게 쌓아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쉬지 않고 또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사실 존경스럽기도 한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건강이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실제로 건강이 조금 많이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아유 속상하다. 근데 17년도에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조직 검사 해보니까 뇌종양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 폐암이 문제다. 맞아. 그랬어. 맞아. 내가 보기에 당신 말기인데 한 6개월인데 항암 말고 편하게 드시고 구경하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정말 고마운 말씀인데 아 미치겠구만. 나 6개월 살고 죽으란 소리야. 항암 치료 받을게요.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 나 못하겠다. 우리 처가 의사예요. 근데 동의하더만 그래 그만두자. 항암 치료. 아이고야. 그 정도로 힘드니까.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아프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어느 사장님이 바보 그렇게 죽니? 그 네가 다니는 병원은 그렇게 좋은 병원 같지 않고 소개해줘서 이제 어느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은 너무 다르더만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 우리 치료약 다 있고. 근데 그건 뻥이고. 안심시킬. 안심시킬. 그래 희망을 그냥 다 먹은 거예요 내가. 이게 또 무섭네요. 좋은 약이에요 또. 네, 희망의 진짜 약. 그게 약인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많이 힘들고. 맞아요.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런데 나 솔직히 이만큼 찾을 때 기뻐요. 기쁘고
이것도 난 전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북에서 온 사람들이 북한 이야기를 여기서만큼 진솔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어떤 프로봐도 물론 도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대한민국 어느 프로가 북한에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해주고 탈북자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해 주냐고. 그래서 올 때마다 고맙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 전쟁하자 또 내가 뭘 못 해봤다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 중인데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주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탈북자들의 이런 삶도 있구나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게 되고 또 이거 계속 우리들 자랑하잖아요. 북한에서도 본다고. 이거 열심히 USB 담아서 북한에 보내는 탈북자들도 있어요. 한탕 한 겁니다 지금.